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페페TV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문화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높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과거에 유독 다른 아시아권, 일본, 중국, 태국에 비해 유럽이나 미주권으로부터 저평가 외면을 받던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음식들입니다. 과거에는 매운맛이 낯선 외국인들로부터 한국의 음식보다 일본이나 중국, 태국의 음식이 대중적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류 열풍에 웰빙 바람까지 불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매운맛에 중독되어 K푸드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들과 과거 음식만큼은 한국보다 사랑받아 왔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음식을 배척하는 현상이 도드라져 당황하고 있다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전 세계가 K푸드에 매료되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 여파로 떡볶이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떡볶이를 포함한 쌀 가공식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015년 5,500만 달러에서 2007년 720만 달러, 지난해 1억 700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5년 만에 2배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수요 감소로 쌀 과잉 생산이 매년 이어지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쌀 가공식품 수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쌀 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떡과 밥이 이끌고 있습니다. 컵 떡볶이 등 간편조리 떡류의 지난해 수출액은 3,4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4%나 증가했습니다. 또 국, 찌개, 덮밥, 볶음밥 등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가공한 가공밥류의 지난해 수출액도 3,4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9% 늘어났습니다. 쌀 가공식품의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 3,600만 달러, 일본 1,610만 달러, 베트남 1,31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세 개 나라의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미국 19%, 일본 17.8%, 베트남 25.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는 국내에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한류 문화에 영향이 큰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젊은 층 사이에서 떡볶이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간 SNS상에선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 올린 떡볶이 레시피글, BTS의 멤버 지민이 국내 떡볶이 가게에서 즉석으로 팬미팅을 하는 사진 등이 세계 팬들에게 퍼져나가며 떡볶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떡볶이라는 처음 보는 생소한 음식을 먹으니 대체 저건 어떤 맛일까? 한번 찾아 먹어보고 또 그 매운맛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사먹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수출 증대라는 성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적극 선보이도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상품화, 물류비, 판촉, 컨설팅 등을 지원한 정부 정책도 수출 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떡볶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올해 농식품 수출 스타 품목 중 하나로 떡볶이를 지정해 수출 확대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쌀 가공품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브랜드 개발,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아시아권뿐 아니라 유럽 등 수출국 확대를 통해 수출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증대한 나라를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싫다며 한국을 싫어하는 국가 3위로 뽑은 일본 국민들도 한국의 맛은 못 버리겠는지 단맛이 강화된 컵떡볶이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산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열풍으로 동일 제품군의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비해 매운맛을 잘 못 먹는 미국의 경우는 한류 열풍 이외에 아시아계, 중남미계, 이주민 사이에서 단시간 내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한국산 냉동 볶음밥, 즉석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수출 확대의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떡볶이뿐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70억 3천만 달러, 약 8조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딸기와 포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주력 품목인 인삼류와 김치가 각각 2억 달러, 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신선부류 수출액은 처음으로 1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류의 열풍에 따라 주류 판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은 국순당 생막걸리가 미국 수출 10년 만에 1200만 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1월에 생막걸리로는 국내 막걸리 업계 최초로 미국에 수출된 이후 10년 동안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생막걸리 특유의 맛과 향을 유지해 한국의 생막걸리 맛 그대로를 미국 현지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 제어 기술로 생막걸리 내 살아있는 효모의 활성을 조절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생막걸리 특유의 몸에 좋은 식물성 유산균이 오랫동안 살아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생막걸리는 쌀을 발효시킬 때 생성된 탄산의 청량감과 생막걸리의 유산균 특유의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쌀의 부드러운 맛과 시원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어 몸에 좋은 술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다이어트와 웰빙 열풍이 불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막걸리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미국의 각종 주류업계의 상도 휩쓸고 있습니다. 국순당 생막걸리는 2010년 샌프란시스코 국제 와인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막걸리 업계 최초로 국제 주류 대회 수상이라는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그 후 2011년에는 뉴욕 국제 주류 대회 은상, 2012년 달라스 모닝뉴스 텍사스 소믈리에 와인 대회 2012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에도 5월에 제80회 LA 와인 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류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미국 현지인들에게 한국 전통주인 국순당 생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막걸리가 와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 이채로운 부분인데요. 미국 내 유행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발효 제품 인기에 힘입어 식물성 유산균이 살아있는 주류라는 인식으로 앞으로도 판매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부분은 어떨까요? 작년에 일본산 맥주 판매가 급감했다는데 올해는 판매가 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가 양에 따라 붙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국산 수제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7.8% 감소했습니다. 연간 맥주 수입액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수입 맥주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퇴출 수준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에 불과해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니 6,000달러요?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수입액이 6,000달러면 지금 환율로 716만 1,000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예 안 먹었다는 얘긴데? 와 진짜 대한민국 불매운동 단결력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무너져버린 일본 맥주의 빈자리를 채울 맥주는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종량세가 시행되며 국산 수제 맥주가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의 입지가 흔들리자 국산 맥주가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맥주는 지난해 상반기 1%에서 5% 한자릿수 매출 신장률에서 하반기 들어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기존 맥주들과의 차별화를 앞세운 수제 맥주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CU에서 수제 맥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7월 159.6%, 8월 200.4%, 9월 207.1%, 10월 284.9%, 11월 290%, 12월 306%로 전년 대비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수제 맥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확행, 가심비 등의 문화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한 잔을 마셔도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신선함은 물론 독특한 맛과 향이 특징인 수제 맥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밸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증가함에 따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가볍게 즐기려는 술 문화의 확산도 수제 맥주의 인기를 견인했습니다. 해외 수입 맥주의 경우 대부분 생산된 이후 국내로 수입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국내 수제 맥주는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양조장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나 특산물 등 다양한 재료와 제조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국내 수제 맥주만의 신선함과 다양함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수제 맥주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산 식자재나 농수산물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으로 소비자들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처를 한 나라는 46개국이며 현재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입니다. 일정 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세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24개국이며 이 중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9개국은 지역을 특별히 정해 수입 금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일본산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올림픽도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코앞이네요. 와, 이거 진짜 올림픽 치를 수 있겠어요? 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거기 가는 우리 선수들 때문에 너무 걱정되네요. 아니, 거기 가서 후쿠시마 음식에다가 아베씨 집안에서 만든 종이 침대 쪼가리에서 잘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올림픽 되지 않으려면.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혹시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고 계신가요?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하루를 자책하며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데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다 잘하고 싶어서 한 일이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언젠가 이겨내고 나면 오늘을 생각하며 웃는 날이 올 거예요.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아쉬움이나 후회도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일 테니 힘들면 힘내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그대는 그저 그대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무단으로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계속 버티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양경찰 함정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는 무려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구현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은 역대급으로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 제주 서귀포 남동 70L이 약 126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발견하고 해역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선박을 긴급 출동시켰고 해양 측량선과 3헬이 약 5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인 나가사키 고토 열도 최서다리 메시마 서쪽 약 140km 지점에서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가 조사를 하던 중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방송은 한국 쪽이 한국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시 조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며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즉시 요구를 중지하고 배에서 떨어지라고 회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사는 일본의 EEZ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어서 일본은 2월까지로 예정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강경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 정부의 항의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반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관할 수역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본의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활동은 정당한 것이죠.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 3,003함과 3,012함을 교대로 출동시켜 일본 조사선이 조사를 멈추고 돌아갈 때까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양쪽 모두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경 당국자에 따르면 해당 해역은 우리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애매하게 겹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중첩수역이죠. 1999년 1월 한국과 일본은 어업에 관한 협정을 통해 어업에 대해선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타적 경제수역은 정확한 경계가 정해지지 못했을까요? 네, 독도 때문입니다. 독도 등 영토 문제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해양선에서 200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해리까지 그으면 영토가 겹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협상을 통해 적절한 중간선을 그어야 하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 독도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누구의 영토냐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조사선이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벌이면 한국은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합니다. 한편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일본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로 독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느 한국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들고 있죠. 반면 한국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가 주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최상위 규범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권 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죠. 일본은 지난 1958년 이미 강제 관할권을 수락했으나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도처럼 한국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네, 위안부 문제만 국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발령된 변종 코로나로 인해 긴급사태를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르면 13일 오사카부, 교토부, 간사이 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4개 광역단체에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군이 추가되면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상 자치단체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아이치현과 기후현도 정부의 사태 발령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 연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7,000명을 넘겼다가 겨우 6,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일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종이 아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에 입국한 10에서 40대 남녀 4명에게서 발견됐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 과연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한국도 일본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조사선 상황을 더 엄중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하겠죠?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